예, 반갑습니다. 한반도 통신 애청자 여러분. 예, 최한욱입니다. 어휴, 덥네요. 예, 이제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6.15 12주년이었죠. 예, 지난 주말에 전국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개최가 됐는데 저는 개인 사정이 있어갖고 이러저러한 행사에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6.15가 이제 12주년까지 저는 12주년까지 오긴 오는 거죠. 예. 6.15가 12주년까지 왔는데 이쯤 되면 통일돼 있지 않을까라고 한 10년 전 처음 6.15가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뜨겁게 손을 잡고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죠. 네, 최초의 남북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을 때 이제 통일이 성큼 눈앞에 다가왔구나. 이제 머지않아 통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12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남북 관계는 더 심각한 지금 상황에 와 있죠. 오히려 10년 전, 20년 전으로 후퇴한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게다가 또 요즘엔 또 이게 남북 관계는 그렇다 치고 남쪽에서 때 아닌 이 종북 논쟁, 이념 공방으로 또 뜨겁죠.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이제 하나가 돼야 될 시기에 이게 남쪽에 종북 세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으니 그야말로 통일의 시계바늘이 역주행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한 온결애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 6.15가 그 어느 해보다도 씁쓸한 6.15가 된 이게 6.15가 6.25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게 하는 안타까운 6월입니다. 각하 임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사실 임기를 다 채우면 안 되는데 임기가 하여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다시 6.15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봅니다. 오는 12월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신다면 남북 대결과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버리고 다시 화해와 협력 통일의 시대를 활짝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6.15를 맞이하는 시점에 우리가 6.15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은 공교롭게도 남쪽에서 좀 정치를 잘하는 게 돼버렸네요. 꼭 이번 대선에서 6.15를 이행할 수 있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창출을 해서 다시 6.15 시대가 활짝 꼽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오늘 한반도 통신은요 6.15 12년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6.15 10년을 돌이켜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4년 동안 무슨 짓을 도대체 해놨길래 남북관계가 이 지경이 된 건지 이런 이야기도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요. 오늘 한반도 통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청해 주신 곡 중에서 제가 못 보내드린 곡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부활의 노래를 제가 못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희야를 신청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충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틀렸으면 다시 신청해 주세요.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부활의 희야 첫 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부활의 희야 보내드리겠습니다. 희야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 지난주에 신청을 하실 때 내 사랑 울보 뭐 이런 거 신청하시면서 그 이정희 전 대표를 상당히 흠모하시는 분이 구리님이 하셨나요? 발칙한님이 하셨나? 하여튼 뭐 그런 분이 신청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땐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왜 지금 부활의 희야를 신청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그게 저 보니까 정희야. 요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군요. 재치가 있으세요? 발칙한님이 하셨군요. 발칙한님 역시 이게 뭐 제 방송을 이제 오랫동안 들으시는 분들은 이 나름 센스와 재치들이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이거 재치가 있어요. 이거 나름 재밌는 선곡, 개그 선곡이었습니다. 예, 정희야 이거였군요. 뭐 저도 좋아합니다. 예. 뭐 이렇게 신청해 주세요. 뭐 약간 이정희 대표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건 뭐 한반도통신하고 뭐 관련이 있는 소식이네요. 저는 관련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서두에 말씀 몇 마디 드릴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반도통신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좀 안타까운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통합진보당 지금 뭐 계속 내용이 거듭되고 있고 뭐 이제 곧 당대표 선거를 하게 돼요. 아마 이제 그 이른바 혁신 비대위 쪽에서는 강기갑 비대위원장께서 아마 출마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위 구당권파라고 하는 좀 이제 뭐 이른바 자주계열이죠. 자주계열 후보로는 강병기 전 경남 정무부지사였죠. 경남 정무부지사를 하셨던 그러니까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됐을 때 그때 이제 공동 정부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지방 공동 정부를. 그때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민주노동당 그 측으로 이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두 분으로 압축이 된 것 같아요. 뭐 다른 분이 출마한다는 얘기는 좀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른바 혁신과 정통의 대결이다. 뭐 이런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혁신 진보와 정통 진보가 이제 정면 뭐 진검 승부를 겨뤄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선거를 결과가 나오면 대략 진보당에 가야 될 방향이 잡히겠죠. 혁신이냐 아니면 원칙이냐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힐 건데 뭐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사태가 일단락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또 강병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의원직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 진상 규명 후에 일단 진상 규명 후에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밝혔죠. 뭐 이런 걸로 봐서 이제 선진상 규명 후 책임 뭐 이런 쪽으로 입장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지금 강기갑 비대위원장의 입장하고는 선명하게 지금 뭐 대립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총투표가 되는 거죠. 민주당 진보당 입장에서는 이번 당대표 선거가 이번 뭐 부정선거 사태에 대해서 두 후보의 입장이 선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제 총투표를 통해서 그 의원직 사퇴 문제를 뭐 결론을 짓는 뭐 이런 수순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어떻게건 일단락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리라고 봅니다. 뭐 이런 와중에 이제 좀 사태가 수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새로나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박원석 의원 이제 참여연대 쪽에서 영입이 된 시민단체 쪽에서 영입이 된 후보였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으로 이렇게 있으신데 참 이게 좀 안타까운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패권적 정파주의 청산과 노동가치 중심성 회복을 위한 새로나기 방향과 과제라는 이제 뭐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진보당이 북한의 인권, 핵개발, 3대 세습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북한 인권은 인권의 보편성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북한의 특수성을 이유로 그 현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고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반핵과 탈핵의 노선을 분명히 견지하는 우리 당은 북한의 핵 개발을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핵 개발이 북미 갈등의 산물이기 때문에 북미가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가 우선이지만 남한의 현실에도
남한에도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3대 세습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일반적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되어야 하고, 하지만 평화 통일을 위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대화해야 할 정부와 정당이 이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다 라고 또 주장을 했네요. 또 하나 이제 주한미군 관련된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비핵화가 달성된 뒤에 종속적 한미동맹의 해체와 미군 철수를 실행한다는 우리 당의 강령이 안보의 관점을 결여한 것이 아니나 이것이 당장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로 오해받고 있는 지점에 대해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동북아의 안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라는 내용의 뭐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뭐 노동 중심성 재벌 해체 문제, 그 다음에 뭐 정파 구도 문제,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가장 민감한 문제들이죠. 뭐 지금 종북 논쟁도 있고,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범사회적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 민감한 내용의 이게 뭐 일단 뭐 권고안이라고 봐야죠. 새 신안이 이렇게 발표가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 당에 저는 진보당에 강령하고도 지금 배치가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뭐 개인의 입장에서야 북한 인권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건 말건 옹호를 하건, 옹호를 하면 이제 잡아가니까요. 주로 비판을 하는 거겠죠. 북한 핵과 말을 비판을 하고 옹호를 하건, 뭐 3대 세습에 관련해서 비판하고 옹호를 하건, 이런 거야 뭐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공당이라고 하면 당의 정강 강령에 따라서 활동을 해야죠. 그럼 강령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강령은 따로 있고 당의 정책은 또 따로 가고, 이런 뭐 그런 거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통합진보당은 6.15를 지지하고 6.15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통일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데, 뭐 6.15에서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상호 이 체제를 존중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뭐 이런 원칙을 6.15에서도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이런 원칙인데, 6.15 선언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의견이 있냐 맞냐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잘했기 때문에, 뭐 북한은 뭐 지상 낙원이고 북한이 모든 게 완벽하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6.15를 지지하는 6.15의 입장 하에서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뭐 이런 방향에서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또 통합진보당도 이 방향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로 이렇게 강령적 입장을 정해놨기 때문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뭐 보수 진영에서 뭐 사실은 뭐 사실상의 이게 뭐 사상 검증식으로 그동안 계속 우리 진보당의 주요 정치인들을 추궁해오는 이런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소 뭐 득표나 여론에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온 이런 강령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북한의 인권 문제, 뭐 핵개발 문제가 그렇다 치고요. 북한의 인권 문제나 북한의 어떤 정치 체제 문제, 그러니까 뭐 이른바 3대 세습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문제는 내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더더군다나 뭐 핵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우리하고도 이러저러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그에 대해서는 뭐 입장을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문제나 이 권력 구조 문제는 명백한 북한 내정 문제고, 이거는 국가의 자주권 문제, 주권 문제인데, 우리가 뭐 남북관계가 이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아니니까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서로 의견을 낼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서로 체제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진보당이 과연 이게 진보적인 입장인지, 저는 이게 뭐 이렇게 되면은 새누리당 대북 정책하고 도대체 뭐가 좀 다른 건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뭐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본질은 북한 핵이 아니잖아요. 한반도 핵이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이 한반도와 한반도 인근 지역에 뭐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이런 핵 전력을 보유를 하고 이런 힘의 기초에서 북한을 붕괴 혹은 체제 변형을 시키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인데, 북한이 뭐 핵 개발에 그런 자기 어떤 체제 안보를 위해서,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핵 개발을 추진한 거잖아요. 뭐 남쪽을 위협하거나 뭐 전 세계를 뭐 핵전쟁, 미국 상대로 핵전쟁을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핵 개발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건 뭐 진보 인사가 아니더라도 북한 문제에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아는 뭐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북한 핵 개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저는 입장을 발표한다라는 거, 이거는 뭐 납득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 비핵화라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입장을 진보당이 명백히 가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을 자기 어떤 강령으로 해야 된다. 뭐 뚜렷한 거죠. 그러려면은 뭐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발언을 해야 되고, 한반도를 비핵지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노력은 뒷전에 두고 북한 핵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 그럼 미국 핵은 뭐 인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전혀 뭐 이건 진보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저는 입장이고요. 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북한 뭐 3대 세습과 관련해서 일반적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돼야 된다. 그건 일반적 민주주의라는 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이죠.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 뭐 다 아시다시피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에서 일반적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특수체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보운동을 하신 분이면 뭐 책 한두 권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뭐 저는 이건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다. 북한이 무슨 왕정처럼 해가지고 아무런 어떤 절차적인 과정도 없이 뭐 권력을 친인척에게 승계하는 이런 절차를 가져갔다라면요, 그거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뭐 민주주의, 일반적 민주주의에서 비판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북한 쭉 보면은 후계자로 추대되는 과정이 뭐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형식적으로 보일지라도 자기 체제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민주주의의 그 기준에 따라서 뭐 방법론적으로 뭐 전혀 뭐 문제 삼기 어려운 이런 방향으로 승계 절차를 다 거쳐왔어요. 당대표 자회도 열고 최고인민회의도 열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도 다 거수기다. 뭐 그죠? 북한 다 뭐 꼭두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뭐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이란 국가 자체가 그 국가가 아닌 거죠. 이건 사실 북한은 국가가 아닌 뭐 이거 뭐 봉건 국가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비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북한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6.15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 서로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내적 문제인데, 북한의 내적 문제와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진보당이 뭐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될까요? 사실 만약에 이런 게 진보당이 문제가, 이런 뭐 대북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 진보당을 안 찍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입장을 바꿔도요, 새누리당이 이건 더 세잖아요. 새누리당은 뭐 비판이 아니라 없는 얘기까지 만들어서 막 욕지거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새누리당 찍지 진보당을 찍나? 진보당이 뭐 이렇게 정책을 바꿨다 그래갖고 순진한 소리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이거 정치라는, 뭐 물론 이제 뭐 초선 의원이고 현실 정치 경험이 좀 없으셔서 뭐 이렇게 감이 없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런 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서 사실은 이제 보수화되는 거죠.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상당히 보수 진영에 밀리는, 보수화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건데, 이렇게 진보가 보수화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야 이제 진보당이 야 북한에 대해서 비판도 하니까 이제부터 괜찮은 진보다, 진보당 찍어주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북한, 만약 국민들이 원하는 게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원하는 거였으면 새누리당 찍죠. 새누리당 확실히 잘하는데, 그거는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정당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를 새로 나기 참 무슨 뭐 쇄신안이라고 그래갖고 저는 내놓은 이분들의 좀 정신세계,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뭐 제가 저 이런 얘기 할 권리가 있어요. 당비 꼬박꼬박 내고 있고, 이걸 새로 낙이라는, 여기다 새로 낙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새로 낙입니까?
예? 새로 나기가 아니라 저기 퇴행하기죠. 퇴행하는 거 아닙니까? 6.15 시대 이전에 어떤 낡은 이념의 이런 그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던 반공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이런 얘기들을, 그것도 보수 정당도 아니고 진보 정당이, 예? 이런 걸 새로 나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또 저는 제일 진짜 깝깝한 게 이 주한미군 철수. 예? 뭐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나 말도 희한하게 하죠. 뭐 우리 당의 강령이 안보의 관점을 결여한 것은 아니나 이것이 당장의 미군과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로 오해받고 있는 지점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오해를 하니까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진보가 미군 철수에 대해서, 아니 진보가 아니라 이건 보수적 의제예요. 미군 철수 문제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보수적 의제 아닙니까? 민족주의적 의제예요. 남의 나라에, 자기 나라에 남의 나라 군대가 뭐 1, 2년도 아니고 60년씩 와서 앉아있는 게 이게 좀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예? 아니 그것도 저는 뭐 당장이라도 지금 미군 철수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 그게 뭐 현실적으로 북한의 뭐 위협 때문에 어렵다. 그럼 당연히, 예?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수립된 다음에 이후에는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근데 이걸 무슨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무슨 진보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새누리당 찍지. 민주당이나 뭐하러 진보당을 찍으면 진보당은 뭐하러 만들었어요? 응? 우리가 보수 양당제를 비판하면서 지금 진보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뭐 그래 크게 차이가 없더라. 새누리당이랑 한나라당이랑 과거에. 그래서 뭐가 보다 더 진보적이고 보다 더 혁신적인 이러한 정치활동, 정당활동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통합진보당을 만든 거지. 뭐 편화 좀 얻어보자 이래갖고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은 이런 게 부담스러우면은요 그냥 민주당으로 가세요. 그러면 되잖아. 민주당에서 이런 거 안 하잖아. 미군 철수도 안 하고 뭐 북한도 다 비판하고 뭐 할 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달라요. 또 제가 볼 때 사실과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민주당도 북한의 뭐 인권 문제랄지, 이번에 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해찬 그 대표가 북한 인권법을 새누리당에서 뭐 추진하자 그랬더니 그와 관련해서 그건 외교적 결례이고 도리가 아니다,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6.15가 나온 이후에는. 그죠? 민주당이 북한에 뭐 이번에 김정은 최고사령관,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 이 권력 교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북한 체제가 3대 세대다 욕한 적 있어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비판한 적 있습니까? 민주당도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공당의 자세인 거죠. 국가도, 그죠? 우리가 대화의 파트너를 상대로 뭐 거기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언젠가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진보당도 우리가 집권하면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제1위원장이 앞으로 저희가 뭐 적어도 50년은 북한을 이끌어 나갈 텐데, 아니 뭐 예전에는 비판했다가 그때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만나가지고 공석에서 정상회담에서 무슨 말 할 겁니까? 거기 가서 얘기할 거예요. 일반적 민주주의의 원칙에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의 권력을 승계하게 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비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까? 예? 이건 무슨 아마추어도 이런 짓은 안 해요.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생각을. 이게 지금 정당, 공당에서 정치인이 어디 뭐 제야의 운동권 단체에서야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북한은 뭐 국가 대 국가로 상대할 일도 없는 거고 그래도 그만인 거죠. 그런데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돼. 다른 방법도 아닌 대화의 방법으로 북한 남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진보당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이게 좀 상식을 벗어난 거고 정치적인 아마추어리즘, 극단적으로 좀 표현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거 누가 저는 이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한반도 문제, 외교 통일 분야 나름 뭐 전문가라면 전문가일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어서 진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진짜 저도 뭐 당직으로 나가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일 외교 안보 분야가 어떻게 이렇게 허약해졌나. 우리 진보 가장 강점인 분야 아닙니까? 물론 국민들의 오해가 있어요. 그죠? 뭐 지금 뭐 종북 논란도 있고, 특히 또 이제 반미 미국 문제 뭐 이런 데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 유다야? 이거 유다가 하는 짓이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깝깝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이거 진보당이 이건 절대 저는 새로 나기 아니라고 보고요. 진보당마저 이런 진보적 가치들을 현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보수 정당하고 하등 다를 바 없는 거고요. 이거는 새로 나기가 아니라 진보에 보수합니다. 진보에 보수해요.
이건 뭐 어떤 식으로 저는 당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 당원 한 사람으로서 혹시 뭐 제 애청자분들 중에 당원이신 분들이 있으면 이거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그 당내 뭐 패권주의가 어쩌니 무슨 뭐 그런 거 치고받고 뭐 맨날 싸우는 거니까 저도 지겹고 이제 그럼 알아서들 하시고요. 근데 당의 이런 진보적 가치를 흔드는 이 틈을 비집고 이게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시작된 일이 무슨 좀 엉뚱한 데로 배가 산으로 가도 뭐 이게 산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지금? 대북 정책 문제, 미군 철수 문제, 한미 대미 정책 문제가 부정선거 진보당이 쇄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진보당의 강령이 지금 뭐 대북 정책이 이랬기 때문에 뭐 안 찍어줬어요? 다 찍어줬잖아. 이거 겁을 집어먹고 조중동이 좀 씹는다고, 종북이라 공격을 한다고 거기 겁을 집어먹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건 탈진보입니다. 탈진보. 보수 진영의 보수 세력에게 백기투행하는 거고요. 어찌 보면 전향인 거죠. 뭐 전향이라는 게 무슨 뭐 나쁜 짓 하는 것만 전향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상적으로 방향을 트는 걸 전향이라고 하는 건데 진보의 핵심 가치들을 이렇게 부정하면서 이거 무슨 진보 정당 운운하는 거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지금 쌓여온 게 아니잖아. 한국 진보 운동 역사가 응축된 겁니다. 이 진보당의 강력이라는 거, 대북 정책이라는 거, 대미 정책이라는 건 이 가치를 지금에 와서 흔들려고 하는 저는 이런 시도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뭐 결코 용납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당원이 있으면은 이번에 단호하게 이런 시도는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전 뭐 못마땅하면 뭐 민주당에 가든지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노래 한 곡 듣고요. 오늘 한반도 주간 한반도 소식 전해드리고 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딴 얘기로 벌써 30분을 잡아먹었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넘버원 코리아의 코리안의 칵테일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Hey man, oh ho, hey girl, whoa,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모여 너와 내가 함께 춤을 추는 이 밤. 어이 친구, 그동안 잘 지냈나? 날씨도 화창하게 밝고 나와봐. 그렇게 찌푸하게 있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왁자지껄 오당탕탕 넘버원 코리안, 발랑발랑 나풀나풀 넘버원 코리안. 누군가 사랑하고 무언가 얻는 인생, 이 세계가 너와 나의 놀이터. 어이 친구, 지금 뭐 하고 있나? 사는 게 예술, 오늘을 산단다. 달리는 게 청춘, 뜨거운 게 우정, 인생이란 이런 것. 너무 반가워. 어이 친구 지금 뭐 하고 있나? 따분하게 집안에서 뒹굴고 있나? 혹시 지금 당신 외로움에 떨고 있나? 우리 모두 다 함께 춤을 춰요. 쭉빼 입고 팔짱 끼고만 있지 말고 넥타이와 고민 모두 풀어놓고 다 함께 춤을. 마자르트 피아노 옆주고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주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우리 지하 꽃향기를 내게 안겨주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마음을 쩍한 날에 거리를 걸어오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오고
예, 칵테일 사랑 아직 안 끝났군요. 예, 이제 끝났습니다. 칵테일 사랑 보내드렸습니다. 예, 넘버원 코리안 옛날에 그 노래군요. 예, 칵테일 사랑 그런 노래를 이렇게도 만들어 놓는군요. 재밌습니다. 예,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한 주간 먼저가 아니죠. 뒤늦게 한 주간 한반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밀렸네요.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뭐 6.15 12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15일이죠. 6.15 오전 11시에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주최로 6.15 공동선언 발표 12주년 기념식 및 색깔론 극복과 남북 평화를 위한 각계 시국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참 행사가 진행돼야 될 상황인데 이거 뭐 정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이 정권이 바뀌어도 외교적인 이런 합의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속한 거 다른 나라랑 예를 들어서 뭐 미국하고 FTA 딱 맺었는데 다음 정부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안 지켜, 뭐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절차도 없이 그냥 안 지켜버려. 그러면 이제 그 나라는 다음에 미국이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 나라랑? 이건 뭐 얘네들이랑 뭐 협상을 해봐야 정권 바뀌면 땡이구나.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는 거죠. 6.15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6.15 14선언이 뭐 이념이 좀 다르고 뭐 이런 정부가 채택을 했다라고 합의를 한 거라고 하더라도 어쨌건 북한하고의 그 외교적 성격의 문서라고 봐야죠. 그런 합의를 해놓고 정권이 바뀌었다 완전히 나몰라라. 맞아, 공식적으로 폐기를 하든지 아예. 그죠? 아, 6.15 선언은 잘못됐다. 좌파 정권이 과거의 좌파 정권이 정신이 나와가지고 이건 잘못된 합의를 한 거다. 이렇게 폐기 선언을 하고 떳떳하게 그죠? 6.15를 뭐 안 지키고 이제 뭐 전쟁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면야 뭐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은근슬쩍 아예 합의를 그냥 모른 채 해버리는 거죠. 참 신의도 없고 뭐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저는 이런 행태라고 보는데 아무튼 뭐 이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진행돼야 될 이런 기념식이 뭐 이미 뭐 정부에서는 뭐 관심도 없고요. 이제 6.25 행사는 크게 하겠죠. 이제 6.15는 안 해도 6.25는 아마 크게 하리라고 보는데 뭐 이런 지금 형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6.15 기념 행사가 뭐 진행이 됐는데요. 뭐 이날 뭐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정인용 6.15 언론본부 상임 공동대표와 손미 6.15 여성본부 3인대표가 낭독한 결의문에서 이 정치권의 이런 반북 색깔 공세를 아주 강력히 비판했다라고 합니다. 이 결의문에 따르면요, 정부는 남북 간 대결도 모자라 최근에는 종북 색깔론의 광풍으로 이 땅을 다시 냉전과 파시즘의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라면서 색깔론의 광풍 속에서 정부의 대북 대결 정책에 반대하거나 남북 화해와 협력을 주장하는 사람 모두가 종북주의로 낙인 찍히고 있다. 라고 개탄했습니다. 예. 특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등 새누리당의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이런 시대착오적인 색깔 공세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종북 색깔론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며 남북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종북이라는 색깔을 더 씌워 이를 기준으로 국민, 국회의원, 야당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주의의 말살이다.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이 군사적 일촉즉발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위기 상황은 무시한 채 오직 정략적인 종북 마녀 사냥에만 매달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는 평화 위기 극복 죄송합니다. 예. 잘못 읽었네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 평화 통일 진영은 종북 색깔론 공세에 맞서 관용과 공존의 사회 건설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략적인 종북 색깔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뭐 이날 한마디로 뭐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에 뭐 비판 성토회장이 돼버렸네요. 뭐 지금 사실 6.15 행사가 할 게 없죠. 뭐 잔치를 할 판도 아니고 모여서 사실 뭐 잔치를 해야 되는 날인데 뭐 분위기가 지금 뭐 잔치하고 좀
좋을 분위기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남북 관계를 파탄 지경으로 몰아넣은 정부에 대한 이런 이제 그죠? 성토의 의견들이 곳곳에서 지금 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김상근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도요 기념사에서 이명박 정부는 저 역사의 박물관에 있던 색깔론을 꺼냈다. 겨우 아무러 가던 역사의 생채기를 후벼보겠다는 심산,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짓거리 라고 강력히 또 비판을 했습니다. 백낙천 교수죠. 서울대 명예교수 백낙천 교수도 격려사 하면서 지금 남북관계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총선 이후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책임은 박근혜 의원에게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4년이라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합정권이었다. 흔히 MVP,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네. MVP 정권, MVP에도 시원찮을 판에 MVP 정권이었는데 지금 PMB로 바뀌었다. 그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그죠? 박근혜가 주도하는 이런 정권으로 이미 바뀌고 있다. 라면서 박근혜 의원도 또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뭐 종교계에서도요, 뭐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회 총무도 남북 대결도 위험한 때인데 우리는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언어로 종북 색깔론이 등장을 하고 있다. 일찍이 색깔론은 일제가 독립군을 향해 사용한 언어였고 정당하지 못하고 불의한 권력이 사용하는 폭력적 언어라면서 이제 정치 권력이 국민을 향해 색깔론을 펼치면서 폭력 언어로 우리의 가슴 움츠러들려고 하고 있다.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요, 강기갑 이해찬 통합민주당 대표와 강기갑 비대위원장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남북관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경색되어 많은 것이 망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제안을 끝내 거절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다. 비인도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 정권이라고 또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번에 정권교체를 해서 다시 돌려놓지 않으면 엄청난 부담을 계속 져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깃들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대선 정권이 바뀌면 남북 교류부터 빨리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강기갑 혁신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연설을 했는데요. 남북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냉각되어 어느새 한반도는 다시금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었다. 남북이 6.15 선언의 상생의 정신으로 복귀해야 된다. 상호 간의 적대를 중단하고 신뢰에 기초한 대화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6.15 공동선언을 되살리고 실천하는데 모든 당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참, 첫 소식이 묘하게 됐네요. 제가 아까 뭐 통합진보당의 뭐 새로나기 특위, 쇄신안이 6.15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주장을 했다. 뭐 이렇게 제가 좀 비판을 했는데, 강기갑 비대위원장께서는 6.15를 되살리고 실천하는데 모든 당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뭐 좀 갈팡질팡하시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뭐 이날 시국대회는요, 이창복 민화협 상임의장,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 김금옥 한국여성연대 대표, 지용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본부장 등을 비롯해서 박홍근, 도종환, 남윤인숙, 진성준, 김재랑 등 국회의원 70여 명이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날 원래 남측 6.15 남측위에서도 이제 연대사를 북으로 보냈고요. 북측위에서도 남측으로 연대사를 보냈는데요. 남측위 연대사는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줬다고 그래요. 허가가 안 나가지고 아마 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북측에서 연대사를 보내왔는데 뭐 이건 지금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아마 발표를 이날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하네요. 씁쓸합니다. 뭐 연대사 그거 서로 발표한다고 무슨 큰일이 날 것도 아닌데 6.15 12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상호간에 어떤 인사말도 전달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됐으니 뭐 씁쓸한 6.15 12주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소식이네요. 북한의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죠. 북한의 뭐 대표적인 대남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서기국 보도 1001호를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종북소동과 관련한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조평통에서 진상 공개장인가요? 뭐 이런 거 발표를 했죠. 그래서 남측의 뭐 박근혜, 김문수
정몽준 의원을 직접 거명을 하면서 북측에 와서 이제 종북행위를 한 바가 있다. 우리가 공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그와 연장선에서 이번에 또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요. 괴뢰 보수패당 이명박 정부를 지칭하는 거죠. 예, 이명박 정부는 종북 세력 척결의 광란극의 진상을 까발키는 우리의 공개 질문장이 발표된 것 관련해 지금 괴뢰 내부가 뭐 보수 진영이 발칵 뒤집히고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면서요. 우리에게 정통을 찔린, 우리 정곡이라고 그러죠. 근데 정통을 찔린 이렇게 표현하네요. 우리에게 정통을 찔린 자들이 저마다 나서서 북한을 방문하여 문제될 일을 한 것이 없다느니, 호의적인 발언하였을 뿐 종북을 한 것은 없다느니 하면서 뭐 구구절절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보수 언론들도 지금 발뺌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래서 뭐 정부와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뭐 북한이 무슨 협박을 하고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남측에 이제 뭐 개입을 한다. 이건 좀 웃기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자기들은 뭐 인권 뭐라고 다 개입하면서 북에서 개입하면 이제 또 개입하지 말라고 또 이러는데, 이거는 사실 뭐 저는 종북 이 논란은요, 북한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죠. 그러니까 북한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개입이 아닙니다. 예, 뭐 문제가 있다면 북한에서도 해명을 해야 되는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뭐 개입하라고 얘기하는 게 좀 웃기는 얘기죠. 예, 그래서 뭐 북한 측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종북 세력 척결 소동이 어째서 남조선 내부의 문제로만 된다는 말인가? 예, 종북 세력 척결 소동의 본질은 우리에 대한 극악한 도발이고 모독이며 동족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반통일 대결 책동의 연장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원칙적 문제를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 우리 보고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 강력히 비난하면서 계속 개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쪽의 여론들이 북한의 공개 질문장에서 제기된 물음에 대해 사실 그대로 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패당, 보수 세력이죠. 보수 세력은 종북을 논하기 전에 동족관, 우리와의 북남 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라고 이제 다시금 북한의 공개 질문장에서 던진 이런 질문들에 답변할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흥미로운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는 종북 운운하며 불순한 모략 책동에 매달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이건 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절대 용납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우리가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종북 세력 척결 소동에 매달릴수록 제가 파놓은 함정에 더 깊숙이 빠져들 것이며 그로 인하여 얻을 것은 수치스러운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6월 15일 날 폐양발을 발표를 했습니다. 6.15 기념으로 6.15가 남북이 하나 되는 이런 의미 있는 날인데, 뭐 이제 남북이 서로 막장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주목되는 건 뭐냐면요, 일단 뭐 공개 질문장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혀라 이런 것도 좀 의미심장해 보이고요. 그가 누구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절대 용납치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뭐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좀 이른바 종북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종북이란 단어 자체가요, 한국 사회당이 90년대 후반에 이른바 이제 자주 계열, 자주파를 좀 모욕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용어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보수정에서 만들어진 언어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 거 보면 진보 쪽이 머리는 좋아요. 그죠? 보수는 사실 이런 걸 만들어낼 만한 머리는 좀 안 되죠. 머리가 좀 안 돼요. 이런 참 기가 막힌 이런 언어들은 오히려 진보 쪽에서 만들었다는 게 참 똑똑하다고 좋아해야 될지, 역시 진보가 똑똑하구나 뭐 이러고 좋아해야 될지, 뭐 참 개탄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건 이게 진보 진영에서 나온 말이고, 지금 진보당 내부에서도 이게 좀 논란이 있죠. 몇몇 분들이 뭐 언론에 나와가지고 북한에 뭐 종북 세력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무슨 뭐 진보 통합 진보당이 무슨 지하철도 아니고 뭐 지하 세력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선명해지겠네요. 이게 뭐 진보당이나 진보 민주진영을 북한이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욕하는 자, 그죠? 여야를 막론하지 않고 자기들은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종북 논란은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죠? 뭐 이렇게 되면 일단락이 되겠죠. 뭐. 안타깝네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대해서 좋은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지난 9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서 핵실험과 대남 군사적 행동 등 강경 조치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빅토리아 놀란드 백악관 국무부 대변인이죠.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좋은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다. 참 미국 사람들 말을 재밌게 해요. 북한이 좋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다. 라고 이상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국제 의무를 따르고 이웃에 대한 도발적 언사를 포함한 모든 도발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를 해왔다라고 밝히면서 그들이 말보다는 그들의 행동에 의해 판단할 것이라고 미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북미 간 접촉이 있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근엔 없었다. 라고 부인을 했고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에 이른바 뉴욕 차원을 통한 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라는 점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의구 합의 준수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놀란드 대변인은요. 유엔 안보리 결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 라면서 이 이의구 합의도 그들이 이미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이 이의구 합의 수주에 이를 무시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길 기대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외교 관계자는요, 미국은 지금 북한과 전혀 뭘 해볼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7월 중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좀 대화를 할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도 밝혔다라고 합니다. 일단 북한의 답변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북한의 이런 담화와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인 거에 대해서는 다소 고무적인 이런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고요. 사실 지금 남북관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그 통보에 이어서 최후 통첩장까지 발표를 해놓은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 자체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이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지금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인 건 좀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런데 확고한 어떤 입장이 없어요. 7월 이후에나 좀 대화를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 11월달에 미국의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과연 대선을 앞두고 북한하고 중대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 사실 북미 대화에 대한 욕구 자체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는 저는 북미 대화가 사실상 추가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7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얘기한 걸로 봐서는 지금 대화가 원만히 진행돼 나갈 수 있는 이런 지금 조건은 좀 아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볼 때 크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냥 일단 북한이 강경 대응 조치를 안 한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비난할 수 없죠. 왜 강경 대응을 하기로 해놓고 안 하느냐.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 그냥 무난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고요. 이에 따라서 북미 관계가 남북 관계가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는가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네 번째 소식이네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논문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이었죠.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 4월 20일에 발표된 논문을 그러니까 6월달에 공개를 한 거죠. 조선중앙통신 6월 12일 말에 따르면요. 김정은 제1위원장인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에 즈음하여 4월 20일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라는 논문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요.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경축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는 수령님 탄생 100돌 경축 행사를 통해 김일성 동지를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확고 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였으며 당의 호소에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산악같이 일떠선 천만 국민의 혁명적 기상을 뚜렷이 보여줬다 라면서 이제 100주년 행사에 대한 의미를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 주석을 21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위인, 한없이 고결한 풍모를 지니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 고결한 인품과 덕망을 지신 위대한 인간 등으로 칭송을 했고, 김일성 주석이 주체혁명 위협의 승리적 전진과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 태양이다 라는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논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도를 또 즈음해서 발표한 논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일성 주석의 그 역사적 업적
그걸 이제 뭐 평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지고 대부분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요. 최근에 지금 상당히 대외 활동도 활발하고요. 공개 연설 벌써 2차례나 진행이 됐죠. 예, 지난 4.15 열병식에서 공개 연설을 한 바가 있었고요. 지난주죠. 예, 지난주에 그 소년단 66돌 행사에서 또 공개 연설을 해서 또 상당히 주목을 끌었는데요. 지금 논문도 상당히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이게 이제 최초의 북한에서 이제 이른바 노작이라고 그러죠. 최초의 공개 노작이었는데 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과 한 담화.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 위협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 요거는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표됐던 이런 노작이었고요. 바로 이제 6일날 발표가 됐는데 20일날 발표가 또 된 거죠. 그러니까 4월 20일날은 김일성 주석을 좀 중심으로 한 내용의 노작이 발표가 됐고요. 바로 또 뒤이어서 4월 27일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과 한 담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때 대하여 이런 그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한 달에만 무려 3편의 논문을 발표를 한 거죠. 뭐 과거 김일성 주석이나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논문을 이제 다수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한 달 사이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뭐 이게 지금 논문뿐만 아니라 연설이 2차례 있었기 때문에 연설문까지 포함하면은 무려 5차례 한 4월과 5월에 걸쳐서 5, 6월에 걸쳐서 이제 2달여 동안 5차례 이제 노작을 발표하는 이런 정력적인 그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논문도 이제 제가 쭉 봤더니 그 뭐 언론에 공개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언론에 공개된 게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뭐 내용은 자세히는 못 봤고요. 그 양을 봤어요. 예, 또 이렇게 좀 양적으로 이런 걸 좀 검증해보는 이런 좀 취미가 있어가지고 봤더니 A4로 뭐 한 15페이지, 20페이지 되는 장문의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작스럽게 급서를 하고 사실은 북한 체제 전체를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지금 현지 지도가 상당히 많죠. 북한에서 공개되는 연일 그 보도만 보더라도 현지 지도 일정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문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정치적인 역량이 뭐 남쪽에서 3대 세습이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은 뭐 생각보다는 상당히 뛰어난 이런 정치적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분석이 좀 됩니다. 상당히 그리고 또 정력적이고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뭐 북한 체제가 일정하게 안정 추세에 들어갔다. 라는 거를 우리가 반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보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5번째 소식 전해드리죠.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죠. 뭐 어제입니다. 어제 그 대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17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서대문 그 교도소죠 예전에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서대문 교도소에서 그 복역을 옥고를 치른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2개월 옥고를 치른 2개월 맞나요? 2개월 옥고를 치른 적이 있는데 막 그런 인연으로 해서 대선 출마 장소를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이 남북 관계와 관련된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요 지나친 경쟁과 소외, 양극화와 살벌한 세상 대신 사람이 서로 믿고 협력하여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뤄나가는 나라 그리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지속 가능한 삶의 토대를 만드는 나라가 제가 꿈꾸는 나라라. 뭐 이제 크게 총적인 국가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요. 북한과도 신뢰와 협력의 토대 위에서 평화, 공동 번영을 이루는 나라가 제가 꿈꾸는 나라라며 이 두 가지 비전을 합쳐서 상생과 평화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 라고 부르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네 번째 4대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 네 번째로 협력 성장이라는 전략을 발표하면서 남북한은 자원, 기술, 인력 등 많은 점에서 탁월한 보완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평화를 바탕으로 서로의 강점을 엮어 동북아시아로 세계로 진출해야 한다. 저하고 생각 비슷하네요. 이분 찍어야 되나? 저는 근데 진보당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강하게 한반도는 평화롭게 전쟁의 불안에서 한반도를 해방시키겠다 하면서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분야 정책 기조로요. 대한민국 군을 강화하고 유능한 군대로 만들고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바람직한 관계로 발전시키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길과도 호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파탄에 빠뜨린 안보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새누리당 정권 아래서 분쟁과 대결을 어루쳤던 휴전선과 NLL 일대를 평화 경제지대로 만들겠다.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 대통령의 14남북 정상선언을 남북 양측이 책임 있게 지키고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현 정부와는 현 정부의 대북적 책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개성공단을 확장하고 이거 뭐 원래 다 하기로 했던 거예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이것도 원래 하기로 했던 거죠. 금강산, 설악산, 평창을 연결하는 국제 관광 특구를 만들어 키우겠다. 이건 좀 새로운 거네요. 공약과 이거 좋습니다, 그죠? 설악산, 평창을 연결해가지고 좀 이게 금강산 관광을 하면서요. 제가 보니까 강원도민들이 약간 뭐 좀 잘 되는 데도 있죠. 예컨대 뭐 금강산 쪽으로 들어가는 그 어디죠? 제가 동네를 까먹었네요. 출입국관리소가 있는 뭐 그쪽 동네는 이제 관광 수입이나 이런 게 좀 증대된 반면에 뭐 속초랄지 과거에 이제 동해안 관광 지역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북에 대한 어떤 감정도 다소 안 좋아진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던데 이건 이제 서로 상생으로 연결을 시키면 참 좋죠. 그래서 금강산, 설악산, 평창에서 이제 올림픽도 하는데 여기를 이제 좀 연결을 해가지고 관광 지대로 개발하는 거. 이 정도면 뭐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하겠다라는 공약도 얘기를 했고요. 남북 군사 대결 지대를 공동 이익을 창출한 경제지도로 전환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로 보내는 안보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권층의 군대 안 가기를 철저하게 막는 한편 젊은이들의 병역 부담을 줄여나가겠다. 사병의 복지도 크게 향상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화 협상을 통해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실종된 육자회담도 재개하고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복원하면서 육자회담과 남북관계 복원 평화체제 구축 작업을 병행 추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 그 속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뭐 4대 성장 전략, 함께 누리는 성장이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제 뭐 출마 선언했는데요. 제가 이거 뭐 자세히 소개를 드리는 건요. 이제 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남북 관계 이렇게 최소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뭐 제가 다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고려하면은 이 정도만 좀 진행이 돼도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좀 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우리 또 진보 민주진영의 유력 대선 후보죠. 아마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뭐 높은 후보 중에 한 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이 뭐 나름 건전한 대북 정책을 이렇게 밝혔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고 기대를 좀 갖게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분위기에서 진보당이 저는 아까 뭐 북핵 문제나 뭐 북한 인권 문제가 그런 뭐 입장을 낸 거는 참 한심한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뭐 북한 인권이나 뭐 이런 얘기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북핵 문제도 대화를 통한 핵 포기, 그죠? 뭐 요 정도 얘기예요. 뭐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북한 비판하는 문장이 없잖아요. 대화 협상을 통해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 이건 뭐 북한도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한반도가 비약화되고 평화체제가 수립되면 핵무기 안 만들겠다. 뭐 이거 다 북한도 하는 얘기인데. 근데 진보당이 이거 뭐 민주당만도 못한 이런 좀 대북 정책을 지금 쇄신이랍시고 그것도 발표를 한다라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주간 한반도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요. 6.15 12주년을 맞는 감회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편하게 오늘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시대로 돌아가서 그러나요? 황우여 민주당 대표 유신 잔당이죠. 이번에 또 국회의장 이름을 까먹었네. 국회의장 누구죠? 이 양반은 국회의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양반이 전두환 대통령 부관이라고 그래요? 부관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이름 까먹었네. 안 나오네 이름이. 누굽니까? 강창희. 강창희 생각났습니다. 강창희가 이제 그죠? 하나의 막내급이고
누굽니까? 예, 전두환 전두환 씨 부관 출신이에요. 부관이 그 뭐 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전투화 닦아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러면 따까리죠. 따까리. 예, 그러니까 전두환 씨 따까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참 당대표는 유신 잔당이하고 국회의장은 신군부 잔당이 아니 참 유신과 신군부가 하나로 합체된 이 박근혜 정권 참 어디로 갈까요?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신지 오늘 아주 오래된 노래죠. 늙은 군인의 노래 신청을 하셨네요. 이 노래 부르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양희은의 늙은 군인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니네 정주가 갔네. 다시 와도 흘러간 내 정주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네 정주 푸른 하늘 푸른 산 푸른 강물에 검은 얼굴 흰 머리에 푸른 목자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 가세. 다시 와도 흘러간 내 정주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네 정주. 예, 양희은의 늙은 군인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왠지 좀 싸해지네요, 느낌이. 이런 노래를 곧 또 부르게 되는 시절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그죠. 박근혜 씨가 뭐 여전히 앞서는 나가고 있죠. 앞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야권이 진보 민주 세력이 힘을 합치고 또 국민들도 지난 5년 동안 고생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또 뭐 그런 실수를 2번 이어서 하지는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만 봐도 끔찍하죠. 뭐 이미 새누리당은 박근혜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뭐 총선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른바 친박계가 친박 세력들이 당을 완전히 장악을 했죠. 국회의원들만 해도 친박계 국회의원이 한 120명 된다고 그래요. 뭐 거의 대다수인 거죠. 오히려 친이계가 뭐 예전에 뭐 100여 명 가까이 됐는데 친이계는 지금 한 10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쇄신파나 이런 걸 다 합쳐봐야 한 30여 명 되는 거죠. 완전히 뭐 주변을 좀 측근의 장벽을 쌓고 있는 이런 박근혜 씨의 이렇게 행태를 보면서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각이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인해 장막에 쌓여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죠? 안가에 앉아서 앵가를 부르면서 시바스 리가를 기울이다가 측근의 손에 갔죠. 결국은 측근의 손에 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부마항쟁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니고 차지철 그 당시 같이 측근이었죠. 차지철 경호실장이 뭐 캄보디아 이런 데서는 한 300만도 죽이는데 킬링필드가 캄보디아 맞죠? 300만도 죽이는데 뭐
몇백 명쯤 죽이는 게 대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부마 항쟁을 눌러버리자, 힘으로 눌러버리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무력 진압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수긍을 했다고 그래요. 야,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김재규 씨가 야 이건 큰일 나겠다, 이 사람들이 이대로 놔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뭐 거사를 결심했다, 뭐 이런 역사적 기록들이 있는데 지금 뭐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박근혜 씨도 그게 못지 않습니다. 뭐 아까 제가 방송 노래 보내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 좀 드렸는데, 그죠? 강창희 지금 국회의장으로 논의되고 있는 강창희 씨 그 하나회 뭐 출신이고 전두환 대통령의 부관 출신이라고 그러죠. 그죠? 황우여 씨, 또 유신 잔당, 뭐 유신 세력하고 유신과 직접 연관이 있는 그야말로 유신의 성골인 거죠. 유신의 성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지금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TK, 이른바 이 군부 독재 세력들이죠. 군부 독재 세력들이 곳곳에서 지금 고개를 쳐들고 있고 각 요직에 지금 벌써부터 뭐 지금 박근혜 진영은 뭐 대선 하나만 하고요. 뭐 대선 끝나면은 이제 자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김치 국물 쫙쫙 들이키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 뭐 얘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들 보면은 뭐 그죠? 과거 박정희 시절에나 전두환 시절에 다 한 자리씩 해먹었던,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가를 또 다시 통치를 하겠다고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지금 박근혜 주변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육전선 방송 때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게 이제 주제였죠. 전두환 씨 육사에 가서 사열을 하는 참 황당무계한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전두환 씨가 그렇게 하는 데는 배경이 있다고 봐요. 보니까 자기 지금 뭐 부관 똘마니들이 지금 다 너도나도 권력의 중심부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야 이제 내 세상이 다시 왔구나, 야 지금 80년 5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 뭐 자신감이 있는 거죠. 뭐 육사에서 뭐 사열하는 거 정도가 우스운 일인 거죠. 배는 게 없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저는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저는 박근혜 씨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건 뭐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도 뭐 10년을 과거로 회귀를 했느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유신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유신 시절로.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 대선에 선거를 좀 잘해야 되고요. 정치권도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고 특히 진보당 빨리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이거 뭐 한 두어 달째 그냥 자기끼리 싸우다가 지금 시간 보내고 있는데 벌써 민주당에는 속속 대선 후보들이 지금 출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두관 씨도 했고, 김두관 씨가 아니죠. 저기 문재인 씨도 지금 출마 선언했고, 손학규 전 대표도 출마 선언했죠. 그리고 이제 김두관 씨도 곧 뭐 출마 선언을 한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속 지금 지금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거 야권의 또 주요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 통합진보당은 이게 뭐 대선 준비는커녕 당내 지금 경선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당내 당직 선거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저는 국민들을 저버리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당내에서 뭐 권력 구도를 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뭐 그야말로 동네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그 동네 싸움이지, 동네 싸움. 좀 큰 걸 보고 굵직하게 좀 움직여 나가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현 사태를 수습을 하고, 빨리 대선 준비에 박차를 좀 가해서 유신 정권이 다시 재탄생하는 이런 일은 좀 적어도 벌어지지 않도록, 저는 뭐 이게 진짜 이민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그런 걸 좀 반대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박근혜가 되면 이명박 정부 5년도 아주 미칠 지경이었는데, 그죠? 5년 중에 한 1년은 감옥 가 있고, 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거 박근혜 씨가 되면은 이건 뭐 5년 내내 감옥 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민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마음이 심란합니다. 심란해요.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진보당 자기 밥그릇 싸움 하냐고 저러고 있으니 참 깝깝할 노릇이죠. 아무튼 이 정도 말씀 좀 드리고요. 6.15 12주년을 맞이하는 뭐 감에 대해서 뭐 사실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회고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실 뭐 좀 아직도 좀 기억이 나요. 2000년 6월 13일이었죠. 13일 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남쪽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비행기로 넘으셔서 평양 순환공항에 참 내리셨을 때, 그리고 문이 열리고, 그죠? 대통령 전용기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진짜 꿈인가 생신가 그랬습니다. 야,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이었나?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그때는 아직 졸업을 못했을 때요. 제가 그 97년도에 감옥에 가가지고, 김영삼 정권 마지막 해였죠. 학생운동하다가 제가 감옥에 가 99년도에 만기 출소를 했어요. 저는 정권 바뀌고 이제 뭐 다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특사로 나오지 않겠냐 그랬는데, 뭐 그 당시 분위기가 그 뭔가 보수세적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DJP 연합이라고 그래가지고 김종필 씨가 뭐 총리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보수 세력이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형국에 있다 보니까 사면을 못했어요. 제가 99년 7월달, 저는 재헌절 특사입니다. 7월 17일 날 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그때가 만기로 나왔습니다. 2년 꼬박 살고 나왔는데, 참 저도 참 운이 없는 건지 징역복이 지질이 많은 건지 제가 있는 동안은 특사를 못 하다가요, 그해 8.15 때 이제 아마 DJP 연합이 깨지고 남북 관계가 뭔가 좀 개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던 게 이제 99년 8월 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7월 17일 날 참 출소를 했는데 8.15 때 특사를 하더라고요. 참 약이 올라가지고 제가, 물론 그래갖고 이제 사면 복권은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17일 날 나와서 바로 사면 복권이 됐으니까 한 달 만에 한 달 채 안 되고 사면 복권이 된 거죠. 제가 빨간 줄은 없어요. 두 번 그때 한번 사면 복권이 돼가지고 이번에 또 새로 생겼구나. 아무튼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제가 그 감옥에서 나니까 그 대학 졸업 못했어요. 한 학기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학교에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을 때 6.15 선언, 2000년 9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학위 졸업을 한 거죠. 학위 졸업을 해가지고 한 학기가 남았으니까 1년 다닌 게 아니었고 이제 2000년 6.15 때 그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후배들이 이제 총학생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 이제 총학생회실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저 TV를 보고 있었어요. 꿈인지 생신지 정말 믿겨지지가 않고, 저는 통일이 뭐 제가 99년도에 감옥에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97년, 8년, 9년 뭐 이때만 하더라도 통일 운동하면 감옥 가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통일운동하면 2년씩 감옥에 살고 뭐 이게 기본이던 시대, 한 1, 2년도 안 돼가 갑자기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을 했으니, 뭐 평양에 가려면 옛날에 평양에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통일운동 단체들이 몰래 해가지고 뭐 전 세계를 뭐 세계를 반 바퀴 돌아서 가느니 뭐 한 바퀴를 돌았느니, 이번에 뭐 국회의원 되셨지만은 임수경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지구로 한 바퀴 돌아서 뭐 평양에 도착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엊그제인데, 그리고 감옥에 3년인가 살았어요. 임수경 의원이 3년을 감옥에 살았죠. 평양에만 갔다 와도 이제 3년씩 감옥에 살던 게 이제 바로 엊그제였고, 저도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뭐 주되게는 이제 국가원법 위반, 뭐 주로는 뭐 또 뭐 북한을 뭐 찬양하고 고무하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런 걸로 뭐 한 2년 살다 나왔는데, 그게 바로 엊그제 같았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감옥에 살던 게 1년 전이었는데 1년이 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2000년 99년 제가 7월 달에 출소를 했다 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6.15 발표가 됐는데 정말 꿈만 같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뭐 2박 3일 동안 2박 3일이었나 3박 4일이었나요? 아마 2박 3일 맞을 겁니다. 2박 3일 동안 TV를 끼고 완전히 그 6.15 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후배들이 저를 6.15 페인. 6.15 그 정상회담 하는 장면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생중계로 뭐 송출이 되고 갑자기 막 그 소식이 날라오기 때문에 제가 놓칠까봐. 뭐 딴 일 하고 있다가 그거 놓치면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다시는. 나중에 못 보게 된 장면들도 많아요. 그 생중계로 막 송출될 때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서로 남쪽 정서에 좀 안 맞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거는 뭐 나중에 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못 보게 된 이런 그 장면들도 이후에는 못 보게 된 장면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걸 저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2박 3일 동안 진짜 총학생회
실에 틀어 박혀가지고 TV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6.15 공동선언이 그 6월 15일 날 발표돼서 6.15 공동선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사인한 시각은 그러니까 남쪽에 이제 사인한 시각인지 남쪽으로 이제 그 내용이 그 넘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항이 뭐고 2항이 뭐고 3항이 뭐고 뭐 이런 그 선언문에 담길 내용들이 보도가 넘어오기 시작해서 6.15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하는 시기 거행된 게 6월 14일 11시 50 몇 분이었어요. 56분인가? 54분인가 6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물론 뭐 이제 그 사인이 종료되고 샴페인을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샴페인을 건배를 하죠. 축배를 드는 장면. 그 시각은 12시가 넘었을 거예요. 뭐 그렇게 따져보면은 뭐 6월 15일 날 발표가 된 것으로 봐도 뭐 크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맞아요. 11시 54분. 뭐 그게 맞을 겁니다. 대략 11시 54분경에 선언문이 처음 이제 남쪽으로 송출이 됐던 이런 기억이 참 저는 아직도 새록새록 나옵니다. 그죠? 그 뒤로는 뭐 다 기억하겠지만 남북이 이제 진짜 통일의 문턱 앞에 성큼 다가서는 그런 열기가 확 쏟아졌죠. 그래서 장기수 9월 달이었죠. 2000년 9월에 비정형 장기수 분들 저기 40여 분 정도 됐을 겁니다. 40여 분 정도 이제 북송이 됐죠. 6.15 선언에 사망에 나와 있죠. 이산가족 문제와 그 비정형 장기수 문제를 이제 해결하자 이런 합의에 따라서 비정형 장기수들이 북송이 되는 놀랄만한 장면을 또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 하반기에 졸업을 한 거죠. 졸업을 하고 이제 뭘 할까 하다가 통일운동 단체에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가게 됐지만은 이제 곧 통일이 되니까 은근히 뭐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야, 이제 곧 통일이 되니까 통일운동을 하면은 나중에 취직이 좀 잘 되지 않을까,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요런 좀 얄팍한 또 이런 기대감도 있었죠. 그래갖고 야, 통일운동에 가서 줄 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통일운동을 했습니다. 2000년 제가 하반기부터 통일운동 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2001년 6월 달이었죠. 첫 6.15 1주년 행사, 남북 공동 행사로 처음으로 금강산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때 저도 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좀 개인적으로 통일이 된 다음에 저는 북을 가겠다라는 뭐 이상한 또 그런 포부가 있어요. 많은 분들, 저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이 뭐 평양이니 뭐 금강산은 이제 뭐 내 집처럼 막 드나드셨고요. 뭐 평양도 많이 가셨고 그랬는데 저는 뭐 여건이 안 돼서 못 간 것도 있지만은 일부러 안 간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런 얄팍한 생각이었죠. 몇 년 안에 통일될 텐데 그때 내가 마음 놓고 가지 뭐 내가 2박 3일 3박 4일 갔다 오면 뭔 재미겠냐 뭐 이래가지고 곧 통일이 될 줄 알고 뭐 급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01년 6월 달에 처음으로 남북 공동의 통일 행사가 금강산에 개최가 됐는데 그때 좀 갈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은 갈 걸 그랬어요. 사람이 참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가 10년이 넘도록 못 가게 되리라고는 그때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아리랑도 뭐 관람을 하러 가고, 그죠? 또 북한에서 2004년도였나요? 북한 그 응원단이 부산 아시안 게임에 그 북한 선수들이 참여를 했고, 그 북한 응원단이 내려와가지고 응원을 했던 민영 응원단 그래가지고 한참 또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저는 기억도 나는데, 뭐 금방 당장이라도 통일될 듯한 그런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연출이 됐기 때문에 뭐 금방 저도 평양에 한번 가볼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로 잘 안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기회가 있을 때 사람 가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제주 불안당님 그랬나요? 그죠? 이제 그런 거 양보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의 교훈입니다. 정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정세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정말로 그때 저는 2000년, 2001년, 2002년 특히 2002년에 이제 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때 좀 사실 좀 겁이 났어요. 그때도 지금 같았는데 이해창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은 뭐 6.15 꽃도 못 피워보고 싹도 못 피워보고 완전히 지금 돌이켜보면 더 그렇죠. 이명박 정부를 거쳐보면서 이제 더
그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드는 게 뭐 이해창 씨가 됐으면은 6.15가 싹도 못 펴보고 진짜 짓밟히지 않았을까. 근데 2002년에 다행스럽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물론 이제 참 당선되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을 추진을 했죠. 그게 이제 남북 관계를 아주 악화시키는 그런 이제 발단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이 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보다는 적극적 노력을 못했어요. 주로 이제 한반도 비핵화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두시다 보니까 핵 문제가 되어야 이제 남북 관계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이런 입장을 좀 강하게 가지고 계셨고 또 미국 쪽에서도 압박이 많았기 때문에 뭐 사실 2007년 거의 뭐 임기 말이 돼서야 14선언을 하게 된 거죠. 14선언은 2007년 12월에 대선이었는데 14니까 이제 10월 4일 날 정상회담을 해서 선언문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2달 남겨놓고 사실은 대통령이 뭐 일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6.15 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뭔가 꽃이 피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뭐 제대로 꽃도 못 펴보고 싹도 못 펴보고 결국 또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건 뭐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은 좀 늦어졌지만 노무현 정부 집권하고 5년 동안은 남북관계가 꾸준히 발전해왔던 뭐 이런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경제 교류도 크게 확장이 됐고 뭐 10억 불 이상 연간 10억 불 이상 경제 교역을 할 만큼 크게 좀 성장을 했고요. 저도 한때 그 사업을 좀 했었어요. 통일운동하면서 이게 남북 이런 경협을 통해서 뭔가 좀 통일운동에 자금도 좀 마련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북한 상품 파는 이런 매장을 한번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쫄딱 망했죠. 정세 오판이었죠. 정세 오판이 금방 경제 교류가 전면화되고 북한 상품이 그냥 남쪽에 범람을 하고 특히 제가 이제 주로 갖다 팔던 게 뭐였냐면은 북한의 농산물이죠. 농산물이라고 해서 뭐 쌀 뭐 이런 걸 북한에서 가져오는 건 아니고 뭐 나물이랄지 버섯이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 그런 북한 아주 뭐 공기가 좋고 그죠? 이런 뭐라 그럽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뭐 나물이나 버섯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주 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북한 술 뭐 이런 거 수입해다 팔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 남북관계가 뭐 계속 지지부진되면서 사업도 쫄딱 망했어요. 돈 손해 좀 꽤 봤습니다. 손해 적지 않게 봤어요. 뭐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좀 다소 지지부진하고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은 남북관계가 좀 꾸준히 발전해오는 그런 과정이 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있었고 특히 이제 또 14선이 발표됐을 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른바 유무상통의 경제 협력을 하겠다 뭐 이런 합의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남쪽에 서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제 뭐 이렇게 물물교환식으로 바꿔 쓰는 식의 이런 경제 협력을 한다라는 합의가 발표가 됐고 이게 사실은 남북이 모두 뭐 이념과 정견을 떠나서 남북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이런 경제 협력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명박 정부 대통령이 또 이제 뭐 CEO 출신의 대통령 아닙니까? 뭐 나름 또 실용 노선을 표방을 했고 그래서 뭐 이념과는 상관없이 북한하고 좋은 적어도 경제 어떤 협력 문제 그리고 남쪽 경제가 2008년 뭐 금융위기를 맞고 나서 그 금융공황이 터지고 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있잖아요. 이런 조건에 북한의 어떤 지하자원 북한과 자원 협력을 하는 게 이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체적으로 이런 거는 좀 지켜가면서 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뭐 사실 그것마저도 말만 실용인 거죠. 실용이 아니라 제가 보면 실성한 정부입니다. 말만 실용을 하겠다고 했지 뭐 결국 6.15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목로주점 보내드리겠습니다. 멋들어진 친구 말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에서 껄껄껄 웃던 멋들어진 친구 말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으로 찾아오라던 이왕이
그래 그렇게 부딪혀보자. 가장 멋진 목소리로 기원하려나. 가장 멋진 웃음으로 화답해줄게. 오늘도 목모주정 흙바람 벽엔 30초 배겨드니 그네를 탄다. 월말이면 월급 타서 로프를 사고, 연말이면 적금 타서 낙타를 사자. 그래 그렇게 산에 오르고, 그래 그렇게 사막에 가자. 가장 멋진 내 친구야 빠뜨리지마. 안다스의 연필과 노트 한 권도 오늘도 목모주정 흙바람 벽엔 30초 배겨드니 그네를 탄다. 예, 목로주점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원래 우리 저기 한반도 통신 애청자분들이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오늘따라 유난히 옛날 노래를 많이 신청을 해주시네요. 예. 잠시만요. 예. 제가 핸드폰을 켜놨는데 누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저를 꺼놨어야 되는데, 예. 제가 보통 이 시간에 이제 방송을 하는 걸 웬만한 사람 다 아니까, 예, 전화를 안 하는데, 예. 아직도 전화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네요. 예. 아무튼 뭐 오늘따라 뭐 유난히 옛날 노래들을 많이 신청을 해주는 것 같네요. 예. 사회 분위기가 옛날로 돌아가니까 그러는 건지. 예. 뭐 아무튼 참 지금 생각해보면 꿈결 같죠. 6.15 10년 동안 남북관계도 많이 변했고, 남과 북이 이제 하나가 곧 되겠구나, 이제 통일이 머지 않았구나, 뭐 이런 때가 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뭐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로는 뭐 남북관계가 지금 거의 처참한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요, 아마 그게 제 맞을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6.15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낸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아마. 꼭 남북 기본 합의서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해요. 남북 기본 합의서는 노태우 정권 때 이제 합의를 한 거죠. 92년인가요? 2년에 남과 북이 합의를 한 게 남북 기본 합의서인데,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할 때 기준점이 되는 거를 언급을 하면은, 뭐 당연히 제일 가까이 한 게 6.15니까 6.15나 14니까 6.15와 14의 어떤 정신으로 뭐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인 건데, 단 한 번도 6.15나 14라는 말을 제가 보기 제 기억에는 입에 담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남북 기본 합의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출발점이고 여기를에 근거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예. 이런 주장을 꼭 해요. 예.
좀 뭐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뭐냐, 첫째는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가 상당히 강조가 돼 있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을 시기니까 이제 한반도를 비핵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상당히 강조된 이런 합의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어떤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6.15나 14선언은 그 자기들이 합의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합의한 거를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게 참 얄팍하고 치졸한 이런 사고 방식인데, 뭐 저는 이런 게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정치적으로 어떤 반대 세력이 합의한 걸 내가 왜 지키느냐, 나는 노무현 김대중 이를 간다, 뭐 이런 뭐 아주 이 얄팍하고 옹졸하고 치사한 이런 정치적 행태가 저는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6.15라는 단어를 임기 내내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6.15를 인정한다는 얘기도 하지도 않고 6.15를 반대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6.15는 분명히 뭐 내용적으로 보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왜 반대한다는 얘기는 왜 안 하냐면은, 그 반대한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정권이구나, 이 정권의 본질이 이건 뭐 통일하고는 거리가 멀고 남북 간의 대결을 추구하는 이런 세력이구나라는 인식을 갖겠죠. 그렇게 판단하겠지. 근데 이제 빤히 요구 더 먹을 짓이라는 거예요. 요구 더 먹을 짓이기 때문에 6.15를 또 부정을 할 수 없는 거죠. 속으로는 6.15의 육자도 꺼내기가 싫지만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나 여건상 6.15를 이제 부정을 할 수가 없는.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네요. 뭐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뭐 마지못해서 아예 이제 노코멘트 하는 방식으로 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되지도 않는, 뭐 이미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제 와서 끌어내가지고 뭐 그걸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부터가 시대착오적인 거죠. 그러니까 92년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지금 2012년인데 20년 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각각께서는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대북관 통일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그 시기가 저는 어떻게 보면 기회였다라고 봅니다. 왜 기회가 되냐면요. 미국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2008년도에 있었죠. 2008년도 11월달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부시 대통령이 이제 2년 연속으로 2년이 아니라 이제 2회 연속으로 재선이 됐고, 대통령에 8년 동안 이제 집권을 하면서 미국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미 관계 상당히 악화돼 있었죠. 남북 관계가 이제 좋아진 반면에 남쪽에서는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민주정부가 연이어서 등장을 하면서 남북 관계가 이제 좋은 쪽으로 가고 있었던 반면, 바로 그 시기에 부시 대통령이 2002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바로 거의 2000년이군요. 2000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거의 유사한 시기에 미국에서는 역사상 미국 역사상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실패하고 가장 짜증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부시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북미 관계가 극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엇박자가 난 거죠, 이게. 뭐 그런 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 합의를 해놓고도, 북이랑 6.15를 합의를 해놓고도 남북 관계를 급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상당히 어려움이 뭐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미국에서 뭐 알게 모르게 상당한 압력을 가했고, 대북 송금 특권 문제도 사실은 뭐 이게 뭐 미국 쪽 작품이다라는 게 뭐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어쨌건 그 김대중 전 정부와는 뭔가 좀 단절하는 의미, 그걸 좀 극복해서, 구민주당 세력을 극복해서 뭔가 정치를 개혁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당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집권 초기에는 뭔가 이제 단절하고 어떤 새롭게 나가는 이런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하필이면 또 대북 문제로 한 거는 큰 패착이었다라고 보지만, 어쨌건 뭐 대북 송금 특검을 진행하게 되면서 남북 관계가 이제 파탄이 났는데, 이건 뭐 미국의 작품이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말려든 거죠. 한국 정부가 당시 말려들고 뭐 이러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부시 행정부하고 계속 엇박자가 나면서. 그런데 부시 행정부가 이제 2006년이죠.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서 이게 도저히 이제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면서 9.19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되고 2.13 조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9.19 공동 성명에 의거해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로 가는 1단계 조치가 합의된 게
2008년 아마 2월이었을 겁니다. 2008년 2월달에 2.13 조치가 합의가 되고 그러면서 뭔가 대화 국면으로 이제 급진전이 됐죠, 방향이.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8년 동안 이제 미국이 강경책으로 가다가 그것에 대한 결론인 거죠. 이 강경책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결론에 기초해서 정책이 바뀐 거기 때문에 뭐 북한하고 미국하고 급격하게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화당이죠. 공화당이면서 동시에 역대 가장 보수적인 이런 대통령이 북미 관계를 개선하게 될 경우에 뭐 이후에 이제 정권 바로 그해 2008년도에 미국 선거가 있긴 했는데 선거에서 뭐 민주당이 당선되더라도 북미 관계가 잘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죠? 공화당으로 만약에 보수적인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게 또 뒤집혀지는. 그러니까 예전에 클린턴 정부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제 클린턴 정부 당시 합의한 게 있었는데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거 뭐 다 엎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보수적인 대통령이 합의를 해놓은 거니까 이것보다 더 나쁜 상태가 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더 상태가 안 좋은 상황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으면 웬만하면은 설령 정권이 바뀌더라도 북미 간의 합의 사항들이 이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면에서 2008년이 중대한 분수령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합의에 기초해가지고 2008년 7월달이었죠. 북한이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뭐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냉전 체제. 뭐 저는 당시 그런 표현을 좀 썼는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던 사건 이후에 가장 세계사적으로 최대의 사건이다. 그에 비견될 만한 냉전의 장벽이 폭파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다. 뭐 이런 그 평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럴 만큼 이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포기했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핵개발 하지 않겠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미국 북미 관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됐는데 이 시기에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6.15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그죠? 갔다라면은 이명박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나름 좀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요거를 오히려 이제 판을 깨는 쪽으로 이 가닥을 잡았죠.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바로 그 직후에 영변 핵시설 폭파되고 그게 이제 7월 달이었는데 바로 8월 달에 박광자치 사건, 피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뭐 이건 참 이것도 미스테리한 점이 많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물론 우리 국민이 미국 거기 북한에 가서 이제 총격으로 사망을 하게 된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왜 이분이 새벽에 그것도 가면 안 되는 곳에 갔다가 뭐 북한 군인의 어떤 만류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하다가 사살이 되는 뭐 이런 참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걸 뭐 단지 우발적 사고로 봐야 되는 건지 우연인지 저는 뭐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세적으로 상당히 중요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영변핵 시설이 폭파되고 북미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뭐 그에 따라서 뭐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뭐 대통령 우리 각각께서는 뼛속까지 친밀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뼛속까지 친밀 정도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이런 대통령인데 결국 뭐 미국의 정책에 일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그렇게 되면은 남북 관계도 급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당시에 저는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는가. 북미 관계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별 수가 있겠냐. 한국 정부도 별 수 없다. 아무리 보수 정부라고 해도 결국 정상회담을 하게 될 거고 북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 과거에 뭐 전두환 대통령 최근에 공개가 됐죠. 조평통 아까 제가 기사를 말씀드렸는데 전두환 대통령하고도 밀사를 주고받으면서 뭐 이런 논의를 했었고 뭡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하고는 물론 김일성 주석의 생전이긴 하지만은 김일성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자고 이제 합의를 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정상회담 거의 목전에 앞두고 정상회담을 갑작스럽게 또 사망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과거에 보수 정부하고도 대화를 해왔고 또 앞서 또 가서 보면은 그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또 평양에 가가지고 밀사로 가지고 뭐 14 조국 통일 3대 원칙 7.4 공동성명이죠. 이걸 또 합의한 경험도 있고
또 뭐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씨도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면담을 했었죠. 예, 평양 방문해 주체사상탑도 가보고 뭐 이러저러한 종북 행위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보수 정치인들하고 북한에서도 대화를 했던 경험도 있고 뭐 통일에 유익만 하다면은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게 뭐 지금 현 김정은 제1위원장도 뭐 다를 바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나. 근데 그런 미묘한 시기에 방황자치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치 기다렸다듯이 이게 이제 조사가 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뭐 진보당 사태하고 어떤 면에서 뭐 좀 비슷한 건데 상황이 뭐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죠. 뭐가 비슷하냐면은요.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조사를 해야죠. 누가 잘못을 했는지. 예컨대 방황자 씨가 뭐 과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북한 군인이 어떤 그 과잉 대응을 한 건지 뭐 조사 작업이 끝나고 그 조사에 근거해서 누구의 책임이 큰지를 확인하고 책임을 지면은 법적인 책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 측이 잘못이 있다 그 사건이 그랬으면은 조사를 해봐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 측이 잘못이면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게 상식인데 조사도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재판도 안 하고 판결을 내린 꼴이 돼버린 거죠. 지금하고 똑같아요. 저기 내가 진보당 상황하고 좀 유사하다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무슨 의미냐면은 진보당 상황도 그거죠. 뭐 조사도 제대로 안 해놓고 진상조사가 부실이다라는 걸 다 인정하면서 일단 사퇴부터 해라. 그죠? 재판 없이 이제 처벌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면서 이게 지금 격화됐죠 문제가. 논쟁이 격화됐는데 지금 남북관계 똑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억울하죠. 아니 조사도 안 하고 우리가 잘못이라고 명백히 보기도 어려운데 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 이미 각하는 잘됐다. 요걸 발판으로 해갖고 남북관계를 북미관계가 좀 요상한데 요거를 좀 차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전 작심을 한 것 아니었나. 그래서 2008년 방황자씨 피살 사건이 뭐 우연히 발생한 일일 가능성이 높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결정돼 버리는. 그리고 그 틀에서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금강산 관광이 계속 오랫동안 중단되니까 북한에서는 또 개성공단 축소를 발표를 했고 또 그의 상황에서 이른바 오이사 조치, 남북 경협을 사실상 다 중단하는 이런 조치가 발표가 되고 오이사 조치에 근거해서 뭐 지금 전혀 그 어떤 남북 교류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경협까지도 차단되는 이런 상황이 와서 지금은 뭐 6.15 12주년이지만은 남북 관계만큼은 정부 대 관계로서 당국 간 관계만큼은 6.15 이전으로 확고히 돌아갔다. 그러니까 즉 2000년 6월 15일 이전으로 남북 관계가 완전히 돌아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보이고요. 6.15가 없어진 자리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6.15가 없어진 자리에는 남북 대결과 그죠? 동족 상잔만 남는 거죠. 6.15가 그동안 방파제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왔고 남북 대결을 막아왔는데 그 6.15의 댐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남은 건 남북 간 저는 충돌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6.15 12주년을 맞는 이 시기 참 뭐 방송 때마다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보네요. 방송 때마다 말씀 좀 드리지만 이제 통일의 6월이 전쟁의 6월은 되지는 않을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6.15 12주년을 맞이하는 마음, 심정이 어느 때보다도 찹찹하네요. 아무쪼록 남북 사이에 충돌이나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 13주년에는요 좀 평양에서 하자고요. 이제는 평양에서 하건 서울에서 하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13주년 6.15 13주년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대선에서 꼭 이겨야 되겠죠. 오늘 한반통신 여기까지고요. 바윗돌 포크를 찾는 사람들의 바윗돌 보내드리면서 오늘 한반통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3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잔디 맞으며
흘리고 하얀 눈 맞으며 아픔만 달래는 바위돌 세상만사 야속 타고 주저앉아 있을 소냐 어릿하고 이내 청춘 세월 속에 묻힐 소냐 굴러라 굴러라 바윗돌 한 맺힌 내 청춘 부서지고 부서져도 굴러라 굴러라 바윗돌 저 하늘 끝에서